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쌤입니다. 수요일 수업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전거 여행을 조금 더 쉽고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독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현 작가의 책은 돕기다를 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예측하기를 통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읽는 우리의 독서 활동,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제 제출해준 두 가지 과제가 있었죠. 그것을 확인하며 오늘 수업으로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 문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구글 문서를 보시면 응답이 34개, 지금 시간이 7시 22분이에요. 자, 저녁 먹고 이제 슬슬 나머지 친구들도 수업 들을 준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50명 전체 친구들이 제출하길 기대해 보겠고요. 넘어가 보시면, 자, 오늘의 과제 1번, 자전거 여행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름대로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전거 여행이 26일 만에 3세를 찍은 엄청난 베스트셀러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보시면 의미가 담겨있는 소설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는 김훈의 자전거 여행은 수필입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나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체험이 사실적으로 들어있는 글이에요. 그런데 소설은 어떤 개인의 체험이 기반이 될 수는 있어도 그걸 작가가 요리조리 재가공해서 만든 허구적인 글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설과 수필의 차이는 명확하게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주인공이 삼촌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이거 휴업일 국어 시간에 같이 읽어본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죠. 이게 바로 소설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수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같이 읽어볼 법한 것 같아요. 작가가 직접 여행해 본 것이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2년간 직접 여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쓴 글과 그냥 책상 앞에서 상상으로 쓴 글에 차이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작가가 아무래도 2년 동안이나 직접 자전거를 타고 느낀 점을 쓴 그런 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독자들한테 마음으로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해보고 하라고 해야 돼요. 글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쓴 글은 좀 진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필을 쓸 때 계속 자신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글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경험이 그 속에 솔직하게 들어가야지 독자들이 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닿는 글이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사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어서 독자들에게 익숙한 것으로도 인기를 끈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베스트셀러 란이 서점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책들은 모두 다 아주 좋은 책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책들도 많겠지만 그 중에는 작가의 이름값만으로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책을 고를 때는 작가뿐만이 아니라 책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책일지 그리고 좋은 책일지를 판단해보는 그런 눈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김훈의 자전거 여행은 작가가 인기 있으면서도 좋은 책임에 분명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이 친구도 있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책 속에 명언이 많았다. 그렇죠. 인터넷 검색도 요즘에 많이 하니까 2000년에 이 글이 쓰였을 당시에도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딱 했겠죠.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명언을 딱 보고 와, 이렇게 명언이 많은 글은 내가 꼭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느낀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48페이지 그 짧은 글을 읽고 다른 김훈 작가의 글을 나도 모르게 찾아보고 있었다. 자, 엄청나죠.
그러니까 김훈 작가의 딱 짧은 글을 본인 스스로 읽어봤는데 다른 글까지 읽어보고 싶었다는 그런 체험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걸로 설명이 충분한 것 같다. 그냥 빨리 자전거 여행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 슬램덩크 다음으로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이건 엄청난 극찬입니다. 선생님도 슬램덩크 만화책을 다 읽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섭렵한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는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다른 독자들 역시 자전거 여행의 일부 책을 딱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책을 구매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추측을 해줬고요.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과제 2번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슬픔이 시간 속에서 풍화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되새겨보면서 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글을 한번 같이 보았죠.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기반이 되면 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키워본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대답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야, 이 친구는 아직까지 슬픔을 느낀 적이 없대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느끼는 감정이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 이 친구도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영장을 가기로 했는데 가지 않아서 좋은 마음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다. 아주 소소한 슬픔인데 이 슬픔이 어떻게 풍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고요. 옛날에 내가 키우던 기니피그가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엄청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무뎌졌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슬픔이 크죠. 특히 반려동물이 세상을 떴을 때 그거는 진짜 어떤 슬픔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졌다는, 풍화되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중학교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못 만나서 슬펐는데 지금은 해결되었다. 자, 이런 얘기도 잘해줬고 가끔 죽음은 어떻게 되나 생각이 떠오르면 정말 슬프다. 그렇죠. 누군가의 죽음, 그것이 가져오는 슬픔이 또 엄청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고요. 싸웠던 슬픔이 사라진 내용, 이런 것도 있었고, 생애 첫 강아지 지호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 자, 이 친구도 많은 글 써줬는데,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해오던 반려견이 죽으니까 어머님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다. 하지만 3학년이 되니까 슬픔이 점점 무뎌졌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슬픔이 무뎌졌다는 걸 우리는 풍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쓸리고 쓸린 상처가 무뎌지고 그 상처가 흉터로 자리 잡더라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 표현도 되게 좋네요. 우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라지지만 그것이 흉터로 남아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오래도록 각인될 수 있는 법이겠죠. 엄마랑 싸우고 난 후 자고 나니 괜찮았다. 빨리 풍화가 됐네요. 자, 한번 다른 것도 우리 가장 친한 친구였던 현민이를 떠나고 전학을 왔다. 그렇죠. 친구와의 헤어짐, 이것도 이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슬픔 역시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서 좀 더 회복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쁨으로 치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도 되게 슬펐겠네요.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한 달 정도를 슬픔에 살았던 것 같다. 5년이 지난 지금은 받아들이게 되어 사별의 슬픔이 크지 않다. 슬픔이 슬프지 않다. 이 친구는 그러면 이 글의 의미를 정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별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 친구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먼저 성숙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닐 시절에 이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거 그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요.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되는 것이어서 슬램덩크 7권 표지를 잃어버린 슬픔이 슬프지 않고
12권 3페이지가 찢겨나간 슬픔이 슬픔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이제는 괜찮아진 12권과 떨어질 듯 말 듯 마음 조마조마한 13권의 마음 사이에서 하이큐가 사고 싶다. 자, 이 내용 아주 위트 있게 책의 그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박웅현 작가의 해석을 같이 읽다 보면 이 친구가 얼마나 해석을 잘했는지 함께 공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친구의 글에 대한 해석은 차후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난스러운 마음 아닌 거 공감이 됩니다. 하이큐와 슬램덩크는 장난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자, 이것도 슬프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묘비를 세우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본 만화에서 사람이 진정으로 죽었을 때는 모두에게 잊혀졌을 때라는 말이 생각난다.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 모든 헤어짐을 기억 못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고 슬픔조차 잊혀지는 시간이 온다. 이별의 아픔, 사랑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처럼 시간의 풍화라는 표현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별, 사랑 모두 다 시간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여러 가지 기억들이 흐릿해지기 마련인데 또한 그게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진정으로 죽었을 때는 모두에게 잊혀졌을 때라고 하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라는 사실이 되게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만나면서 서로의 존재를 각인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되기 위해서라고 봐도 너무 나아간 해석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친구 같은데 어떤 한 연예인이 죽었다고 치면 그 사람의 팬들은 그때 동안 슬프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언제 죽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은 꼭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달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줬네요. 자, 여러분들의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읽어볼 이 위의 글도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자세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기반으로 바로 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문장씩 짚어가는 아름다움이라는 소제목으로 글을 읽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김훈 작가가 쓴 글을 정말 한 문장씩 차근차근 짚어가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떠십니까? 읽는 순간 바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좀 젊은 독자들이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장난인가 싶고 말이죠. 자, 제가 한번 한 문장씩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문장, 슬픔도 시간 속에 풍화되는 것이어서 라는 건 슬픔이라는 것도 풍화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절절하던 사랑도 잊혀가고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슬픔도 사라져버리는 것이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더니 아버지와 사별했다는 슬픔,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신다는 슬픔은 없어졌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 더 이상 그 사실이 슬프지 않아요. 하지만 30년 세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감정이 풍화돼 없어졌다는 그 사실이 슬퍼요. 이건 또 다른 슬픔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조차 없어졌다는 이 슬픔은 먼 슬픔인 거죠. 그리고 내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슬픔은 가까이 있는 슬픔이고요. 그래서 먼 슬픔이 들어와서 가까운 슬픔의 자리를 차지하죠. 풍화돼 버린 오랜 슬픔 때문에 30년 전에는 울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된 사람들은 울지 않고 무덤가를 방문하고요. 새로 죽은 사람들을 찾는 이들은 울면서 무덤가를 방문해요.
어떤 인간들은 울면서 오고 어떤 인간들은 울지 않으면서 무덤가에 오죠. 당신들이 울든 울지 않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간사, 문명사가 어떻게 되건 자연사는 같거든요. 봄마다 풀들은 푸르게 빛나요.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박웅현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글의 내용이 조금 더 잘 이해되는 것 같나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과 차근차근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요. 첫 문장, 슬픔도 시간 속에 풍화되는 것이어서 라는 건 슬픔이라는 것도 풍화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절절하던 사랑도 잊혀가고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도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머릿속에 이별의 슬픈 기억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연인과의 이별,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 연인과의 이별은 선생님이 대학 시절 같이 서로 좋아하던 그런 사람과의 이별의 순간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올랐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별을 앞둔 두 남녀가 맥도날드에서 만났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는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밤새도록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래에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이별하게 됐죠. 선생님은 그 이별을 차가운 이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되게 추운 겨울에 이별을 했고 또한 그 이별을 하고 나니까 가슴 한켠이 너무나 휑한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도 굉장히 오래도록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별로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사랑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적부터 선생님을 보듬어 주시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한 달, 두 달 동안은 할아버지 생각만 나면 이렇게 눈물이 좀 맺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큰 슬픔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슬픔이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 역시 이것을 아버지와의 사별을 통해 느꼈던 것 같아요. 사별은 죽어서 이별하는 거니까 이제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더 큰 감정을 느끼겠죠. 그런데 자, 30년 세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감정이 풍화돼 없어졌다는 그 사실이 슬프다는 이야기.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뭐냐면요. 이별의 슬픈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옅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슬프다는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냐면요. 슬픔이 빠진 그냥 이별의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가는 슬프다고 하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사라진 사실이 슬프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슬픔의 감정은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냥 뭔가 죽었어. 그러면 나는 슬퍼하지 않잖아요. 우리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목격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슬픔의 감정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되게 소중한 존재야.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나한테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이 사실이 너무나 슬프다는 거죠. 공감하시겠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이 슬픔이 먼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별의 순간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슬픔이라는 먼 슬픔. 그리고 이별한 당시의 슬픈 기억으로 남은 그것이 바로 가까이 있는 슬픔이라고 작가가 표현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먼 슬픔이 들어와서 가까운 슬픔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나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마음속에 퍼진 슬픔은 가까운 슬픔입니다. 선생님 가슴속에는 진짜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슬픔이 사그러지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슬픔이 드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는 진짜 소중한 존재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이 사실이 너무 슬퍼. 이런 먼 슬픔이 이제 맨 처음에 느꼈던 그 가까움의 슬픔의 자리를 팍 밀어내버린 거죠. 이러한 작가의 표현 어떻습니까? 뭔가 좀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걸 작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무덤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된 사람들은 울지 않고 무덤가를 방문하고요. 새로 죽은 사람들을 찾는 이들은 울면서 무덤가를 방문하는 모습. 돌아가신 분들은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무덤가에 방문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울지 않고 무덤가에 방문하는 모습이 작가는 되게 좀 신기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이 울든 울지 않든 봄마다 풀들은 푸르게 빛난다. 인간사 문명사, 그러니까 인간의 한 생애나 아니면 문명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습은 되게 변화가 심하죠. 인간의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슬픔의 감정이 풍화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사 문명사의 흐름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연사는 항상 똑같잖아요. 봄, 여름, 가을 지나고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보면 자연사는 되게 큰 범주에서 우리 인간사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들죠. 우린 이렇게 맨날 똑같은 모습인데 인간들의 감정들은 참 많이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봄마다 푸르게 빛나는 풀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작가는 써 주었습니다. 어때요? 되게 짧은 글인 것 같은데 이 속에 많은 작가의 생각과 통찰이 들어있죠. 김훈 작가의 글은 이런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곱씹어 읽어볼 때 비로소 김훈 작가의 진가가 우리한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독 컴플렉스를 벗고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있게 읽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글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단순하게 읽으면 휙 지나갈 수 있는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짚으면서 읽으면 단어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글이죠. 우리는 요즘 5분 동안 영어 단어 하나 안 쓰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이처럼 좋은 글을 통해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점점 잊혀가고 있는 현실에서 김훈은 정말 보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김훈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들은 슬픔과 지금의 슬픔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김훈 작가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전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독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독의 의미는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컴플렉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독 컴플렉스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독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과연 나는 어떤 책 읽기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책 읽기 습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습관을 다시 한번 고쳐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김훈 작가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주도록 할 거예요. 모두 다 눈을 감고 작가의 글에 집중하며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내용을 알게 되고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오는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되는 것이어서 30년이 지난 무덤가에서는 사별과 부재의 슬픔이 슬프지 않고 슬픔조차도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또 다른 슬픔이 진실로 슬펐고 먼 슬픔이 다가와 가까운 슬픔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인데 이 풍화의 슬픔은 본래 그러한 것이어서 울 수 있는 슬픔이
아니다. 우리 남매들이 더 이상 울지 않는 세월에도 새로 들어온 무덤에서는 사람들이 울었다. 이제는 울지 않는 자들과 새로 울기 시작한 자들 사이에서 봄마다 풀들은 푸르게 빛났다. 자, 어때요? 좀 다르게 들리십니까? 이런 글을 신문기사 읽듯이 쭉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자전거 여행도 이 호흡으로 읽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매 문장 빛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글이니까요. 이것이 25일 만에 3쇄를 찍게 했던 힘이었고, 오늘날 한국 문학 안에서 기문을 우뚝 서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측했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기문의 자전거 여행이 왜 인기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본 이 배경 지식이 글의 이해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놨듯이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경험과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본 경험, 그리고 선생님과 박웅현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이것이 글의 이해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까지가 우리의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문장 한 문장씩 짚어가며 김훈 작가의 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은 도끼다에 실린 글을 마저 읽어보고 김훈 작가가 가진 글의 힘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요일 수업 시간에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만나요. 안녕.